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자 헌재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된 오늘 27일에 그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헌재가 오늘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된 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직원을 보내거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지난 19일에 보낸 우편이 20일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니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탄핵 심판 서류에 대한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 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엔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는 그때 상황을 보고 재판부가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또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록 같은 다른 여러 문서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달라 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한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내일까지 윤 대통령 측이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 헌재는 추가 논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심리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송달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첫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의 잇따른 서류 거부가 탄핵 심판을 일부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경찰이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수첩에 어떤 내용들이 더 담겼습니까?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있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실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의 점집에서 이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60여 쪽 분량의 손바닥 크기만한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와 함께 외환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외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상자들의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며 일부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신규 기자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를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질문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죠.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기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죠. 먼저 탄핵안 가결이 열흘도 안 된 상황이다라는 입장과 함께요. 또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수사, 탄핵과 내란 관련 수사 이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입장인데요. 지금 내란 수사, 탄핵 심판 두 가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생각, 그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지금 수사 당국은 내란 수사는 내란 수사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수사가 진행이 중이죠. 네, 추가 속보가 또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규혜 기자,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그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죠? 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진행한 회동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동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의 수사 2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려고 준비했던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단장 포함 60여 명 규모의 3개 부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경찰은 선관위 서버 장악이 이들의 첫 번째 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사발령 공문까지 작성됐는데 경찰은 국방부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군 관계자 15명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지금 입장 석동훈 변호사가 계속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요. 수사 관련 윤 대통령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일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보안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는 공수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규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 대통령 측이 형사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레 조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공수처는 다음 단계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1차 소환 통보 때도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었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건 수치인 불명, 그리고 관저에 보낸 건 수치 거절로 확인됐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또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 25일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공수처는 일단 25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이 공수처에 파견돼 질문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무엇보다 김용현 전 장관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물론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또는 계엄의 과정,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려면 확인하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도 그래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장관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바로 다음 날엔 검찰 협조를 받아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가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체포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체포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조는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활동한 걸로 의심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만큼 검찰은 이 체포조가 내란, 국헌문란의 중심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 나온 경찰 국수본 관계자들은 방첩사의 체포 안내를 위한 지원으로 알고 명단을 넘겼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은 자신이 보고받았을 때는 국수본 관계자들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뒤 이미 10명의 명단이 넘어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의혹의 상당 부분이 입증됐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우종수 본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주된 공론화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탄핵안 가결이 열흘도 안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 충실한 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변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고 주된 공론화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장들의 탄핵 심판이 공전 상태인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주된 공론화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기 때문에 형사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고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시사하면서 여당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죠. 네, 신속한 대통령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덕수 대행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처럼 찬성 200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의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열흘째 의뢰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까지 법적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전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도 독촉했지만 여당은 국정조사에 참여할지 조금 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는 26일과 31일에 추가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고 26일에는 거대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 또 정부가 참여하는 첫 번째 국정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조건을 놓고도 논란이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금 전 끝났고 이제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가 막 시작됐는데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여당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별도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이념적인 편향성이 강해서 재판관으로선 부적절한 법관들이라며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폈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고 또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가 직접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이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한다고 내란에 동조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가 소집됐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까? 네,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묻는 동시에 계엄 당시 경찰력이 동원된 배경을 따지는 질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회의에는 행안위 담당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계엄 당시 선관위가 본 피해나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허한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일단 보류하고 오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유권 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인입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시한 전날인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한 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에 머물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밤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었다는 목격자의 제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차량 번호 일부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가 탄 차량이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사람인데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지 않고 김 여사가 직접 병원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후에도 중부 곳곳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되는 한파특보 속에 추위는 성탄절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에도 추위가 심했는데요. 지금도 중부 곳곳은 영하권이라고요? 네, 오후 3시 기준 서울은 6.6도로 기온이 다소 올랐지만 대관령 영하 1.3도 등 중부 곳곳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욱 낮아진 건데요. 오늘 아침에는 강원도 평창 봉평면이 영하 20.5도, 철원 영하 15.5도 등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9.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면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는 강원과 경기 북동부, 충청에 이어 경북 북동산간에도 한파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네, 한파특보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이번 추위는 성탄절인 모레까지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2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도 영하 6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아지겠고 체감온도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인 모레 역시 철원과 파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서울이 영하 4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금요일에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재차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또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대선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 지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정부는 더욱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서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오늘로써 벌써 20일째입니다. 내란 수계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합니다.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한 권한 대행을 향해서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총리실은 특검은 여야 합의, 정부 동의가 필수다라고 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내일까지 결정을 하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법으로 지정된 게 있잖아요. 뭐 1월 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제2요구권 행사 날짜가 1월 1일까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하게 그 절차상에 있어서의 법으로 보장된 것들을 따라가야지. 그거를 박찬대 원내대표 무슨 권한으로 그걸 무시하고 24일까지 공포 안 하면 탄핵한다라는 거는요. 저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반헌법적인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보장된 것들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뭐 민주당이 좀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떠나가서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서 정말 말도 안 비상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온 건데 본인들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법적 절차에 대한 것을 준수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힘을 사용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고 예. 또 하나는 지금은 현 시점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 대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때에 탄핵하는 거와 현 시점에서는 권한 대행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국무총리 거를 가지고 탄핵을 소추하겠다고 한다는 게 또 이게 법리 논쟁으로 또 빠져버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결국은 탄핵 시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흡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좀 뭐 성급하다 이런 판단을 네.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특검을 반대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동조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고요.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인질극 아니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배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 다른 우리가 경제 또는 문화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정말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또 권한대행 정부의 책임이고 또 국회의 역할은 조정, 중재, 협의를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압박입니다. 압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든지 내용과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야기하면 됩니다. 1월 1일까지가 법률상 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31일 처리하겠다. 일정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압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모호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는 하고 대략 그러면 29일과 30일 사이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라든지 일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또 외국이 볼 때 제일 우리를 불확정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묻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수사기관에서 묻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면 돼요. 당장은 답변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27일에서 29일 사이에는 답변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용과 일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정치는 없죠, 이게? 그러니까 내용과 일정을 밝히면 다 해결될 문제를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내란 혐의 관련 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 그리고 서로 신병 확보 경쟁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특검을 통해서든지 단일화하고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을 밝힐 필요 없어요. 예. 아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예. 일정을 밝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 국무회의가 열리고 국무회의가 지금 2번 열릴 거라고 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정도를 못 참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일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23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예.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무총리가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존중해야죠. 예. 그다음에 내용이 어떤지는 그 다음 얘기고. 지금 비상계엄이 왜 문제가 됐죠?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질타하면서 본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거를 압박을 해가지고서 강요한다? 그게 맞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난 너무 민주당이 좀 성급한 판단을 지금 자꾸만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이거를 국무총리 때의 기석인 제적의원 가반수냐, 아니면 이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해당되는 3분의 2 이상이 되냐까지도 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더 오히려 더 엄청나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외 신뢰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정부는 한독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그래도 본인들도 민주당도 처음에는 탄핵을 얘기를 하다가 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면서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26일 날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가동된다고, 한편으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하자고 얘기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진실이 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향후 행보를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게 지금 뭐 내란죄냐 내란죄가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무조건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하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지금 일단 내란 관련 수사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잠깐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당장 25일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 우선이라는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관련해서 헌재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무리한 진행이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네요. 자,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용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정리될 것이라고도 했네요. 그러면서 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 대통령 답답함을 토로했다라는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짚고 갈게요.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무리한 진행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야당은 지금 탄핵 심판 국면을 우리 여론전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명백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이고 빨리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면서 실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개월,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이었거든요. 오히려 내란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더 길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판단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고, 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국면에서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민주당 내부에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온도차가 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여론이 아니라 법리 전쟁이고 또 수사 기관에서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내란 혐의란 말이에요. 내란 혐의는 김행국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인정이 되면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차피 헌법의 탄핵의 중대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대통령의 이 탄핵을 기각하느냐 또는 인용하느냐도 바로 이 내란 혐의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건 법리 전쟁이고 이 법리 다툼은 매우 길어져야 된다. 장기전이다.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 이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이 민주당의 시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김현주 교수께서는 대통령 측의 오늘 입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 무리한 진행이다.
입장이에요. 20일 이제 송달된 거로 예. 헌재가 오늘 판단했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통상적으로 따라서요. 예. 형사 소송 절차에 의하면 20일간의 기한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바로 27일 날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무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이제 민주당은 일단은 내란 혐의가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단정적으로 윤석열은 내란 수개고 그 탄핵을 예를 들어서 반대한 사람은 내란 공모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최종 법원이 판단하겠죠. 법원이 판단하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자신들이 그냥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이제 결국은 탄핵 과정 속에서 탄핵 심판 과정 속에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네. 그렇게 되면 수사도 지금 이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수사에 방어막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가 모든 것은 이 내란과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이제 예, 예. 대통령 측에서 보는 부분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설 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그럼 이게 했죠. 당당한 거냐? 이게 당당하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여러 가지 탄핵 심판 서류 같은 경우를 거부하고 하니까 헌재가 아예 그냥 뭐 20일 날 송달한 거로 간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럼 왜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미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탄핵 사유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그 탄핵 사유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변호사들이 그 내란죄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변호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에 대한 구성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이 그냥 딱 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뭔가 지연할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거는 재판 지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다른 뜻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압박을 이 특검을 하게 되면은 빨라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수사가 특검이 되면 그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이것이 그 탄핵 심판을 할 때 나름대로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특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은 이제 압박하는 것이고 예.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결국 내란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수사는 사령관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다 구속됐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정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는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지금 사령관들 지금 구속된 사령관들의 지금 조사 내용을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이고 도리라고 봅니다. 수사는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여기서 형사적인 처벌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대통령의 이 위치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형사적인 처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시각에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또 헌법재판소의 법에 따라서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적어도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하고 참여를 할 필요가 있고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되는 이슈를 좀 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요.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여의도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뒤숭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 내년 4월부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차가 가고 분뇨차가 오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양쪽 진영 다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누가 쓰레기차고 누가 분뇨차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쓰레기차로 표현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는 것이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안 좋은 사람은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제가 누군 특정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서류를 수령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자체도 지연시켜가지고 방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분뇨차는 절대로 특정인을 언급한 게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연상이 되나 봐요. 네,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40세 이상이 되면은 뭐 자격이 있으니까 예. 본인 스스로도 뭐 나오고 싶어 하는 거를 언뜻 비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준석 그 전 대표죠. 그저 의원이지만은 가볍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 분뇨차가 어떻고 쓰레기차가 어떻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그러한 그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이분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부분.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봤을 때 말 한마디 가지고도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했던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많은 분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정적인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이 막말만이 아니라 말의 품격이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냥 악순환 구조예요. 저 쓰레기차, 분뇨차 얘기하면 또 모든 언론들이 또 이제 이걸 또 보도록 하니까 이게 일종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면은 이렇게 언론들이 관심을 갖구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쓰레기차가 오든 분뇨차가 오든 본인에 대해서만 본인은 어떻게 정치를 하겠고 내가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부분 속에다가 그 하고 우리 이제 그 정치에서 좀 가장 부족한 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긍정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품격 있는 정치를 좀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준석 의원이 깊이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좀 말을 할 때 있어서의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당의 잠룡 관련해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두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좀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장내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지난주 금요일 나온 조사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나왔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 5%, 또 조국 전 대표 3%, 오세훈 2%, 김문수 2%, 이준석 2%, 유승민 2%, 안철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잠룡 가운데는 한동훈 전 대표가 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홍준표,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하는 그런 형국인데요. 자,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뭐 이제 이 탄핵 심판 국면이죠. 말하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차기 대선의 현주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네 글자는 이부여침이죠. 이부여침. 이부 고침으로도 설명될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잔뜩 얻어서 부상했고 여당 그리고 보수 차기 후보자들은 침체돼 있는 이런 상황이 그대로 고스란히 투영돼 있는 조사 결과죠. 한 가지 이제 짚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불과 이제 총선 무렵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자웅을 겨뤘어요. 그런데 이른바 윤한 갈등의 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전 대표로 쫓기듯 나가면서 사실상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잠식당했다. 실제 이 조사에서 그래프로는 안 나타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18, 한동훈 16.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절대 이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또 희망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탄핵 소추 가결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보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맞설 후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8%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또 37%입니다. 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다 안 들어왔을까? 11%포인트가 안 들어왔을까? 이건 상당히 전체 100%로 봤을 때요. 이건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또 신경 쓰이는 대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주로 이제 2030 세대, 중도층에서도 깊숙이는 유입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해석을 할 땐 재판 리스크 아니냐.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탄핵 국면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털어내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장례정치 지도자 손으로 우리는 안 나왔지만 저게 자용답이거든요. 그렇군요. 읽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용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응답층이 몇 %로 나왔죠? 무응답이 몇 %였어요? 35%입니다. 35%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지금 뭐 이 표로 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네, 여당 대표, 여당 주자들의 추락 뭐 이런 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은 48%다, 37%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2016년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바깥에 있는 반기문 총장하고 거의 같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도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당시에 그 새누리당 후보들은 저 정도로 굉장히 낮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였었냐면요. 저 조사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무당층에서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저 지금 48%입니다. 민주당이 24%가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무당층이 몇 %냐면 21%로 나왔어요.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지지도가 선호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 못 7%입니다. 7%요? 7%. 그리고 더 나가서 한동훈 6% 나왔는데 그 무당층에서는 무려 73%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인 거는 맞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라든지 이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뭐 저 정도 나오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뭐 거의 뭐 폐허가 된 국민의힘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저 후보 잠재 후보한테 표가 나온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에 끌고 가느냐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항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고 갈게요. 정치권에서 성관이의 현수막 잣대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성관이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자 국민의힘이 성관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선거 운동을 하는 거냐면서 반발했는데요. 김용빈 성관이 사무총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 의결전 제명과 감옥 가자 같은 프랜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그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권적인 해석 그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불허 논란까지 불거졌더라고요. 중앙선관위 저걸 보면서 그 발상 자체가 참
독특하다. 저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조기 대선이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니까 앞으로 선거에 나올 유력한 대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선거 운동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 일심 끝나고 나서 633 원칙에 따르면은 5월 달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치 그걸 기정사실화 시킨 거잖아요. 나온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저렇게 불허를 했다는 걸 보고 저는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오래 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았던 중앙선관위원회가 아니에요. 중앙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떠한 특정 세력에다가 뭔가 좀 그 정사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지난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로남불은 안 되고 위선이라고 불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농담까지 있었냐.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라는 걸 인정한 거구나라고 할 정도. 이래서 왜 자꾸만 이런 식의 그 논란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선관위가 이제 섣부른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오후에 긴급 안건 회의를 통해서 유권 해석의 정확한 기준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 통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수막 공해예요. 지금 온갖 동네에 내걸려 있는 그 현수막을 달가워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여론조사부터 빨리 중앙선관위가 하시라. 국민의 이 알 권리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더 보장해주기 위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확 열린 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은 또 다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자유를 주든지 모두 규제하든지 기준 설정이 지금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통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상.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허용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걸로.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의 명예나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그때는 법적 소송이나 또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중앙선관위의 통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중앙선관위 독립적인 기관이고요. 여야 정치권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정확한 유권 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된 오늘 27일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헌재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죠. 최종 입장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된 거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직원을 보내거나 이 특성 우편 등을 통해서 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모두 수치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치 거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지난 19일에 보낸 우편이 20일에 도달했고 이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니까 이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탄핵 심판 서류에 대한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에 이 추후 절차는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이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내일까지 제출하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역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에 이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 향후 절차는 재판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 절차가 다소 빠듯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절차를 피하지는 않지만 이 소추 열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보다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인단 구성 등 충실한 심판을 위해 준비하는 절차, 즉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무리라고 보는 것이냐 이렇게 취재진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취지라고 답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첫 재판 절차에도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른바 햄버거 회동. 이 햄버거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부르고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수사 2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회부 백준규 기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상원 전 사령관, 정보사령관인데 전직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햄버거 모임에서 참석했고 주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수첩이 확보됐습니다. 자, 수첩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수사 상황을 밝혔는데요. 네. 경찰인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던 경기 안산에 있는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앞서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설명하는 게 오늘 브리핑의 핵심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이 수첩, 60여 쪽 분량의 계엄과 관련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이제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수첩 내용을 좀 보면요.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제 계엄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이제 맥이 좀 닿는 모습인데요.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무인기나 오물풍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앞서 야권이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밝혀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비상 계엄과 관련돼서 위헌과 위법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헌적으로 즉 전시 급변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헌법에 위반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 헌법기관 등을 정지시키거나 정지시킬 목적으로서 이제 군사력을 동원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란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전시 급변 사태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북한의 도발 행위들을 유도하거나 혹은 만들거나 혹은 그러기 위한 전시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건의 이제 계엄이 지금 그 피청구인 본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경고성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교육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군사적 동원을 수반하는 것들을 전후방으로 준비했던 것이 아닌지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일단 수첩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수첩 안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준비 정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실행 여부는 실제로 실행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한 수첩과 관련해서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1차적으로는 내란의 죄입니다. 내란의 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국가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을 정지시키고 선정질서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수단으로서 소위 말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자 했다면은 기본적으로는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내란죄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외환의 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외환 유치의 죄라고 합니다. 사실 외환 유치의 죄라는 거를 우리나라 방송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장을 열거나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이제 외환 유치의 죄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내란과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소추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환이라는 거는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뒤엎고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일단 외환의 죄에 관련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외환의 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는 한 적어도 우리나라에 어떤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외국과 통모라는 거에서 이 통모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소가 된다면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애초에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수첩 안에는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이제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제 경찰은 이 수거라는 단어가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수용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일부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노 전 사령관 계엄 선포 후에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 체포조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대목인데요. 다만 포고령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 이 수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찰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의 자신감도 밝혔는데요. 이 경찰은 수첩 내용에 수첩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제 객관적인 물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와 그다음에 현직 판사, 정치인 등 체포 관련 내용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햄버거 가게 회동, 계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은 없지만 관련자들이 대부분의 진술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밝힌 내용도 그렇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맞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그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지시 내용들이 적힌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맥락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수첩 몇 페이지짜리라고 그랬죠? 60여 페이지짜리. 60여 페이지. 혹시 거기 날짜도 적혀 있었나요? 그 날짜는 적혀 있는 건 확인을 할 수는 없었고요. 날짜가 적혀 있으면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단어들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적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 실명은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그동안은 뭐 증언만 있었지 물증은 없었잖아요. 그럼 이 수첩이 물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증거들과 결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공소사실이 만들어지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모두가 사실은 놀랐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깨닫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고령 제1호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이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게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이제 소위 말해서 특수부대가 난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를 점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체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다는 증언들도 나오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수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준비를 했고 누구와 같이 했고 어떠한 것이 핵심적으로 작동했는지가 밝히는 게 소위 말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목적범 주변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시나리오, 즉 누구를 어떻게
동원하고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기관들을 침탈하고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를 어떻게 기획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물증으로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햄버거 회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보사 이제 많은 그 인원들이 동원된 부분들이랑 결합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즉 국헌문란의 목적, 국가의 헌법 기능을 일부 사조직들이 임의적인 권력으로서 대체하고자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백 기자가 말했지만 대통령 측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 생각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저는 수첩을 적고 나서 갑자기 정찰에 적발됐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이제 특수부대가 난입을 했었고요. 상당수 정보사 인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도대체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정보사령관과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수차례 회동을 했었고 그중에 일부는 휴가까지 내고 판교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모의를 했던 정황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그냥 수첩만 발견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 수첩과 일치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의 준비와 각각의 당사자들의 실행 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서 확인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었고요. 그런데 백정규 기자, 수사 2단이라는 사조직이 준비됐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 2단이 어떤 조직인 거예요? 네, 오늘 경찰의 브리핑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이 사실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심으로 두 차례 진행이 됐거든요. 이들 회동 당시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 2단을 구성하려고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에 꾸려지는 공식 조직인 합동수사본부와는 이제 별개 조직인데요. 합동수사본부가 있으면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2단이라고 예하 표현한 조직도 건데요. 아니고 다른 조직으로 또 만들었다고요? 일단은 예하 조직입니다. 예하 그런데 조직이에요? 이제 계엄 이후 꾸려지는 이 합동수사본부와는 별개 조직인데 단장을 포함해서 한 60여 명 규모의 3개 부로 구성하려고 했다고 해요. 경찰은 선관위 서버 장악이 이들의 첫 번째 임무였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수사 2단에 군 관계자를 배치한 인사명령 문건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작성 주체까지는 이제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포고령 발령 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봉투에서 문건을 꺼내서 전달하는 걸 봤다 이런 증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를 근거해서 인사 발령 문서까지도 작성된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경찰은 이제 국방부로부터 이제 해당 그 문건을 이제 확보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 전 사령관은 사실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럼 민간인 신분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 했다. 그리고 그 규모가 60여 명이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국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군이 정권의 군대거나 특정한 사령관의 군대가 아니고요. 국가의 군대이자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의 모든 절차와 통제 하에서만 국민들을 봉사하는 목적 안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의 민간인이 국가의 군정권에 관여를 해가지고 군 사령권에 관련돼서 관여를 하거나 이것을 동원할 수 있거나 이걸 조직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형법상 명확하게 군사 반란 모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이제 현직 그리고 전 현직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이제 통제 체제를 벗어난 모의들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간인이 이분과의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헌정 질서에 관련된 국가적인 전복 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온 이야기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계엄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관련 녹취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계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상무 부총리가 국회 출석해서 한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 내용은 지금 YT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네. 이제 경찰이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예.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이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예.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이라고 합니다. 예. 그 문건에는 지금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예. 최 부총리 국회에서 문건 내용과 관련해 쪽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계엄 관련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국회 예산 같은 경우에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예.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이 같은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요. 돈줄까지 조여서 국회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국회 운영 중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의 의미도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것인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이 지시가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소위 말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의 핵심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군사력을 동원했는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포고령 1호만으로 사실은 국회 활동을 중단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서 당시 계엄에 있어서 포고령 1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까지도 있었다는 것. 즉 물리적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위전지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에서 밝히고 또 관련된 증언들을 확보하고 또 핵심적으로 결국은 이 부분에서 당사자인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되는 게 맞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져 있었고 실제로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계엄 해제권이라는 헌법상 절차로서의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나머지 권한들을 국민들 권한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차단하고자 했다면은 이 부분 또한 국헌 문란의 목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상무 부총리가 접은 종이 쪽지 A4 한 장의 크기 원본 제출을 경찰은 또 확인했다 그러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접은 예. A4 용지랑 쪽지랑 다 의미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표현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 범위 국헌문란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소 이제 발언의 수위들이 계속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무위원이라면 결국은 이 계엄 자체가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 있고 예. 문제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내용이 무엇인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그 쪽지와 종이 표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그걸 어떤 지시로 받아들였고 어떤 지시와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상목 부총리의 쪽지까지 짚어봤고요. 검찰은 이른바 체포조 수사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방첩사 누가 전화했고 그 사람 관등성명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누군가요?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예. 구모모 중령이었습니다. 오케이. 방첩사가 명단 제공을 요청한 이유는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예.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체포조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수사 인력 한 100여 명을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에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 인력을 한 5명 해서 10명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우종수 본부장. 지금 이 국가수사본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핸드폰이 지금 다 압수된 상황이고요. 또 우 본부장은 우 본부장의 진술은요. 지금 보면은 본인은 이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검찰이 지금 경찰의 체포조 의혹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말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의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면서 체포조라는 말을 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첩사에서 이제 국회 쪽으로 출동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하니까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안내 인력을 그러면 적어줬다는 거예요? 5명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 5명을 달라고 했지만 이제 형사를 영등포서 형사를 파견한 건 그냥 수사본부에서 알아서 그냥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이 체포조로 가담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요. 명단을 준 형사들은 당시에 수갑도 없었다. 그리고 단순히 길 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지 체포라는 개념을 갖고 한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우종수 본부장하고 이제 비슷한 그 주장인 거죠. 일단 경찰의 입장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안내조, 체포조가 아니라 안내조였다는 주장이에요? 네, 뭐 사실 그 객관적인 시체적 진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수사의 중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엄중하게 자신들이 했던 역할들이나 책임이 무엇인지는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체포조하고 안내조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게 내란으로서 명확해진다고 한다면은 체포나 안내나 모두 다 이제 공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알고서 거기에 참여했다면은 내란의 공범이고요. 그 문란의 목적을 모른 상태에서 이제 단순하게 지시나 협조 요청이자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내란의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명확하게 이 사건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임의로 경찰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없이 진행할 수도 없고 그런 초법적인 권한을 국가 권력기관, 그게 정보사든 경찰이든 어디든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그것을 돕기 위해 가지고 경찰을 파견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찰 체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안내조가 왜 필요한지 국회까지 가는 길을 사실은 모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국회가 굉장히 뭐 특수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소위 이제 정보사가 군으로서 이제 체포를 하려는 것에 저항을 하면은 경찰력으로서 경찰적인 형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삼아서 하려던 건 아닌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체포조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짚어봤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 측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그렇게 이 탄핵 법정에서 좀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준비를 좀 충분히 할 수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나 언론에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늘 어떤 게 좀 있으셨나요?
뭐 많겠지만 그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25일 출석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 혹시 변호사 선임계 관련해서도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변호인 선임계라는 건요.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변호인이 될 사람들과 충분히 이제 서로 대화하고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절차 시작하는 날, 법정에 가는 날 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어디 기관에 내야만 변호인으로서의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인이 될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한 과정에서 어떤 절차, 여러 가지 우리 사법 절차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될 때 당일날 법정에서 또 하는 것이 선임계입니다. 그 혹시 수사기관 출석 요구 관련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변호인단이 입장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뭐라고 언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아까 헌재가 일단 우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라도 조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히 어떤 사고에 대한 단일한 사고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를 할 정도로 얼마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또 그 전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이런 거죠. 이게 약간 굉장히 이건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핵법정이라고 하는 그 헌법 정말 우리나라 최고 경륜의 헌법재판관들이 말하자면 심리하고 하는 그 속에서 이런 부분을 놓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태까지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국가대계 앞으로도 대통령은 누군가 계속하게 되고 누군가는 계속 국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탄핵의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고 하면 어떤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헌법재판관들이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또 충실하게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그것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무슨 수사기관에서 수사관 앞에서 그 제한된 밀폐된 네, 대통령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 간담회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네, 백준규 기자 관련 내용 좀 요점을 짚어볼까요? 네. 석동현 변호사 지금 보시는 것 전에 이야기한 게 꽤 많습니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주된 공론화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 이런 입장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격변 앞에 탄핵 심판이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 수사보다는요.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정리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밝혔고요. 네,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이제 물어봤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충실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재가 오는 27일에 첫 변론 준비기를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무리한 진행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일단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밝히고는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조금 응하지 않고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언급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자 소환 조사, 구속 수사가 되고 있고 또 당장 이제 공수처가 25일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지금 2차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상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 답답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위기적인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적인 고통과 기업들의 혼란이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사실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그 관련된 서류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입장을 못 밝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것이고요. 개시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수상에 밝혀야 하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태는 우리 헌법의 구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속한 심판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변론 공판 기일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지정한 다음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헌법 수호를 위해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절차 진행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심판이 기일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수령을 받고 그리고 수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심판 절차들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 사령관들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를 봉쇄하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핵심 요직들에 있는 사령관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이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헌법적인 위기 상황을 수달 동안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재판관들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입장을 밝힌 겁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 신분이다라는 입장도 밝혔네요. 일시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이다. 어떤 수사든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또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지금 읽히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2차 소환 통보, 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도 지금 발부할 생각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헌재가 오늘 지금 계속해서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송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고 또 심판 기일 27일 날 이제 바로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변론 준비 기일을 연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송달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교부 송달이라고 해서 등기를 보내면은 그것을 수취한 사람이 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만 송달이 된 걸로 봅니다. 송달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인지해라. 그래야지 그걸 알아야 이제 재판에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인데요. 지금 이제 교부 송달을 안 받고 있고 보충 송달 방법으로서 사리 변별력이 있는 사무원 등한테 전달하고 그러면 그게 보충 송달이 되는데 또 경호처에서도 수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심판이나 재판이란 거는 헌법 수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재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송달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외신 기자회견을 물론 아직 변호인 자격인지 자문 자격인지 모르겠지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 재판의 개시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 우리 헌법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헌법 재판의 개시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서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에 러시아 이름이 적힌 위조 신분증을 지급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이 막대한 인명피해에도 여전히 인해 전술을 고집해 피해가 더 늘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사살한 북한군 시신에서 나왔다며 공개한 신분증입니다. 소지자가 97년생 투바 공화국 출신 킴 캄볼라트라고 되어 있지만 서명란에는 자필로 쓴 니대역이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다른 신분증에도 러시아어로 표기된 이름과 전혀 다른 한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사진과 발급 기관 도장도 없는 신분증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러시아가 북한군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지급한 위장 신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들의 신문 내용을 입수했다며 이들이 북한 병사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례하다,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다는 불만부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까지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쿠르스크의 눈 덮인 개활지에서 보병 돌격을 감행하다 큰 피해를 입은 북한군이 진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생소한 전장 환경과 낯선 신무기 드론의 사상자가 속출하자 동쪽에 펼쳐진 우거진 숲을 가림막으로 활용해 진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갑차나 포병 지원이 없는 보병 인해 전술이라는 골격은 그대로여서 인명 피해만 더 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군 당국자는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사상자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국제 마약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려던 단기 체류 외국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마약을 눈 덮인 산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하얀 눈이 덮인 야산에서 커다란 가방을 맨 여성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서성입니다. 마약 배달책인 타이완 국적 36살 A씨입니다. 등산로에 숨겨둔 필로폰 약 600g을 챙겨 내려오다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 4명에 포위됩니다. A씨에게 지시를 내린 건 국제 마약 조직에 속한 중국인으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A씨 같은 단기 체류 외국인 마약 배달책 2명을 더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33살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은 서울 강남에 있는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약 1kg을 국제 우편물로 받았다가 53살 일본 국적의 남성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하려다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해외 조직으로부터 항공권과 체류 비용을 받고 마약 배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단기 체류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과 달리 그 사진 정보나 지문 정보가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 등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최근 암거래가가 상승한 우리나라에 직접 마약을 유통하려는 국제 조직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YTN의 불법 추심 관련 연속 보도가 전국 언론 노조가 수여하는 민주언론 실천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시상식을 열고 지난 11월 민주언론 실천상 수상자로 YTN 사회부의 부장원 이현정 기자와 영상취재일부 유준석 심원보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이 숨진 사건을 단순한 사건 기사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사채의 문제점을 깊고 넓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약자를 향한 취재진의 시선이 현대판 레미제라블을 보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았지만 낮에도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현재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성탄 이브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성탄절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다소 올라서 야외 활동하실 때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일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낮 동안에는 흐리기만 하다가 밤부터 일부 중서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약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6도, 청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도, 청주 4도, 대구 8도, 전주는 6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